이보시오 청나라 양반, 내 여동생을 팔겠소. 흐흐, 어리고 일도 잘하겠구만. 좋소. 쌀 3가마니 주겠소. 3가마니? 4가마니는 주시오. 좋소. 통이 크구려. 4가마니로 하시지요. 그렇게 동생을 쌀과 바꿔먹은 오라버니. 동생은 청나라에 팔려가게 되었고,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여동생이 돌아오는 아니, 너는...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하늘이 벌을 내린 것만 같은 참혹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지요.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연명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동이 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열자라는 무서운 역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밤새 신음하다 새벽이면 싸늘한 시체가 되곤 했지요. 마을 곳곳에는 거적대기로 덮인 시체들이 즐비했고 시체 썩는 냄새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7살 철수와 7살 순이 남매도 그 지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부모님이 이상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열이 나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곧 뒤를 따랐지요. 철수가 물을 길어다 드리려 했지만 우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산골짜기의 시냇물마저 흙탕물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철수가 젖은 천으로 아버지의 입술을 적셔드렸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신음만 흘렸지요. 어머니는 방 한 구석에서 몸을 떨며 누워 계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배가 너무 고파 흙을 입에 넣고 씹었고 그날 밤부터 부모님은 피를 토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검붉은 피를 토해내며 몸을 뒤틀자 철수는 헝겊으로 아버지의 입을 닦아드렸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지요. 순이는 겁에 질려 방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왜 그래?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도 같은 상태로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순이를 부탁한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요. 철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철수가 아버지를 흔들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고 이불을 덮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자 어머니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고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순이는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울부짖었지요. 어무이, 어무이, 깨어나. 어머니는 순이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순이에게 닿기도 전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대로 눈을 감았지요. 어무이, 순이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고 철수는 순이를 떼어내어 안으며 등을 토닥였지요. 순이는 오빠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철수는 부모님을 묻기 위해 순이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에게는 시신을 옮길 힘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철수는 아버지의 팔을 잡아 질질 끌었으며 순이는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따라갔지요. 험한 산길을 오르며 철수는 몇 번이나 넘어져 손과 무릎에서 피를 흘렸지만 평평한 곳을 찾아 올라갔으나 가뭄의 땅이 너무 단단해 도저히 파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부모님을 나란히 눕히고
가마니로 덮어들인 뒤 돌을 주워 가마니 위에 올려놓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했지요. 순이는 그 앞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죽겠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철수는 순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철수는 이를 악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순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 남매는 빈 부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쌀독은 이미 텅 비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으며 철수가 마당으로 나가 풀을 뜯어왔지만 그것마저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배가 너무 고파 마당 구석에 자라는 풀뿌리를 뽑아 입에 넣으려 했고 그것을 본 철수가 황급히 달려와 순이의 손을 잡아챘지요. 안 돼. 철수가 순이의 손등을 탁 쳐서 풀뿌리가 떨어지자 순이는 울먹이며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배고파. 철수가 그 풀뿌리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독초야. 순이는 그제야 손을 거두었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따졌습니다. 그럼 뭘 먹어? 배고파 죽으나 독 먹고 죽으나 똑같잖아.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철수는 순이를 안아 올려 방으로 데려갔고 뼈만 남은 몸으로 축 늘어진 순이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순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쑥 들어갔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으며 이대로 가다간 순이도 부모님처럼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철수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 청나라 옷을 입은 낯선 상인들이 들어와 마을 어귀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철수도 순이를 업고 그곳으로 갔지요. 아이들을 사가겠소. 청나라로 데려가 일을 시킬 것이니 부모들은 팔고 싶은 자식을 데려오시오. 상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고 그때 상인이 덧붙였지요. 계집아이는 쌀 3가마니에 쳐주겠소. 쌀 3가마니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쌀 3가마니는 생명줄과 같았으니까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고 등에 업힌 순이가 오빠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오빠, 무서워.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철수는 순이의 등을 토닥이며 천막 앞을 지나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철수의 마음속은 어둠뿐이었지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는 점점 더 야위어갔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으며 철수는 순이를 안고 마을 우물가루가 물이라도 먹이려 했지만 우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지요. 오빠, 목말라. 순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자 철수는 순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지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다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람을 모으는 소리였지요.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쪽을 바라보았고 순이를 꽉 안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순이를 재운 뒤 마당으로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철수는 일찍 일어나 순이를 깨웠습니다. 순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배고파. 순이가 가늘게 말했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순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리며 따라 나섰는데 오빠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오빠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7살 순이는 그저 오빠를 따라갈 뿐이었지요. 철수는 순이를 데리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의 천막이 보였고 벌써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막 앞에 다다르자 철수는 순이를 멈춰 세웠고 순이가 고개를 들어 오빠를 쳐다보았지만 철수는 순이를 보지 않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이 철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구려. 계집아이를 팔러 오신 거요? 상인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에 있는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쌀 3가만이라고 하셨지요? 철수가 묻자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천막 밖으로 나와 순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순이가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 순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철수는 순이를 상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상인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일은 할 수 있겠소? 상인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팔을 쥐고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야위긴 했어도 팔다리는 멀쩡합니다. 밥만 먹이면 금방 살 붙을 겁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순이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철수는 더 세게 잡았고 상인이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하는 듯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너무 말라서 쌀 3가마니는 좀 그렇구만. 2가마니 반에 쳐주지. 상인의 말에 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손목을 놓고 상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2가마니 반이라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요. 밥만 먹이면 금방 살이 오르고 손재주도 좋아 바느질이며 빨래며 다 잘합니다.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이는 그런 오빠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가 자기를 정말로 파는 것일까요? 어린 순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빠의 목소리가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인에게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쌀 3가마니는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엽전을 더 얹어주시든지요. 상인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과하구만. 그럼 쌀 3가마니에 엽전 2냥만 얹어주지. 더는 못 주겠소. 철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순이에게로 돌아서서 손목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에잉, 그럼 안 팔겠소. 엽전 5냥은 얹어주셔야지. 철수가 소리를 지르며 천막 밖으로 나가려 하자 상인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잠깐. 알겠소. 알겠어. 엽전 3냥까지는 얹어주지. 상인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멈춰서서 상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냥이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잇, 알았소. 쌀 3가마니에 엽전 4냥. 그 이상은 못 주겠소. 철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고 오빠가 정말로 자기를 엽전 1냥이라도 더 받으려고 흥정하며 팔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철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돈을 먼저 주시오. 상인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철수에게 건넸고 철수는 돈주머니를 받아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안을 열어 엽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다 센 철수는 돈주머니를 품에 넣고 순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순이는 오빠의 눈을 보려 했지만 철수는 순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순이의 손목을 잡아 상인에게로 떠밀었습니다. 오빠, 오빠. 순이가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식 중이야. 밥값이라도 하라고. 철수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자기를 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인의 하인들이 순이를 끌고 가려 하자 순이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밥 조금만 먹을게. 버리지 마. 오빠. 순이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이는 하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 오빠.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른 걸음으로 마을 쪽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순이는 점점 멀어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순이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오빠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서웠지요. 마을로 돌아온 철수는 집마당에 서서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돈주머니였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늙은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나무 밑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땅이었지만 철수는 쉬지 않고 팠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서 깊은 구덩이를 만든 철수는 돈주머니를 그 안에 집어넣고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자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철수가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순이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 버리지 마.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메말라버린 채 밤이 올 때까지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답니다. 순이는 상인의 하인들에게 떠밀려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막 앞에는 커다란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몇몇 아이들이 마차 안에 실려 있었지요. 모두 순이처럼 야윈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순이의 팔을 잡아 끌자 순이는 몸을 비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철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오빠가 달려와서 장난이었어 하고 말해주기를, 자기를 다시 데려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천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인이 순이를 들어올려 마차에 던져 넣었습니다. 순이는 마차 바닥에 쓰러졌고 옆에 있던 아이가 순이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 아이도 순이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눈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차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철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순이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가 자기를 보고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순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무게를 확인했지요. 상인이 철수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돈만 챙기고 자기를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순이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작은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천막 앞에 서 있던 마을 사람 몇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철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요. 마치 방금 동생을 판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를 판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창문을 꽉 붙잡았지요. 마차가 천막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순이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하지만 철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지요. 순이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계속 소리쳤지요. 평생 저주할 거야. 죽어서도 용서 안 해. 순이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마차를 바라보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저 제자리에 서서 상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순이는 창문에 매달려 오빠를 바라보았지만 철수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지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오빠는 자기에게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원수였습니다. 마침내 마차가 언덕을 넘어 철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순이는 창문에서 손을 떼고 마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순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조심스레 순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다들 그래. 그 아이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의 다른 아이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누구 하나 소리내어 우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모두 지쳐서 혹은 너무 슬퍼서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7살 순이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에 대한 증오가 깊이 자리 잡았지요. 평생 잊지 못할 증오였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철수를 둘러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진짜 동생을 팔아먹었구만. 쌀 3가마니에 엽전까지 받았다지. 흥정하는 꼴 좀 봤나. 엽전 한 냥이라도 더 받으려고 악을 쓰더군. 동생이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더라. 어찌 그리 냉혈할 수가 있나. 한 노인이 철수 앞으로 다가가 침을 뱉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승에서 우실 일이야. 내 같은 놈이 자식이라니.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침을 피하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옷에 침이 튀었지만 닦지도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놈. 저런 놈이 형이라니. 동생이 불쌍해. 사람들이 계속 욕을 퍼부었지만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철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더욱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라. 양심도 없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철수는 사람들을 지나쳐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계속 욕을 퍼부었지요. 철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지만 걸음을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마당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어제 돈을 묻어둔 감나무만 서 있었지요. 철수는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순이가 자던 이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이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가 이불을 펼쳤지요. 순이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평생 저주할 거야. 죽어서도 용서 안 해. 철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까마귀가 어둠 속에서 울어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철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요. 철수는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기를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감나무 밑으로 가서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돈이 묻힌 자리였지요. 철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동생 판놈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답니다. 마차는 며칠을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리고 지쳐서 마차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순이도 기운이 빠져 눈을 감고 있었지요. 마침내 마차가 멈춰섰을 때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다 내려. 하인이 마차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마차에서 내렸고 순이도 따라 내렸지요. 눈앞에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였습니다. 상인은 아이들을 각자의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순이는 부잣집 상인의 집으로 팔려갔지요. 큰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너는 부엌일을 거들어라. 밥이나 제때 먹을 수 있을 거다. 주인 마님이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요. 예. 그날부터 순이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터지고 등은 아팠지만 순이는 참았지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마님은 까다로웠습니다. 조금만 일이 늦어도 소리를 질렀고 실수라도 하면 매를 들었지요. 어느 날 순이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주인 마님이 회초리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 천한 것이 주인 마님이 순이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매를 맞았지요. 회초리가 등을 때릴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순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주인 마님이 회초리를 내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웠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순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하인방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등에 상처가 쓰라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오빠, 순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아니라 증오가 담겨 있었지요. 나 때문에 배불리 먹고 있겠지. 쌀 3가마니에 엽전까지 받았으니까. 순이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그때는 내가 오빠 얼굴에 돈을 뿌려주마. 순이는 그렇게 밤마다 오빠를 저주하며 버텼습니다. 그 증오가 순이를 지탱하는 힘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10살이 되고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일손도 빨라졌지요. 주인 마님은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순이는 이제 매를 맞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장사를 나가며 물건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순이는 시장으로 가서 물건을 샀는데 값을 깎는 재주가 뛰어났지요. 주인이 준 돈보다 적게 쓰고도 물건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남았구나. 네가 써라. 주인이 남은 돈을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순이는 그 돈을 받아 꼭 쥐었지요. 그날부터 순이는 장사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남은 돈으로 작은 물건을 사서 다른 하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조금씩 이익을 남겼고 그 돈을 모았지요. 15살이 되었을 때 순이는 제법 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순이의 장사 수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순이를 불렀지요. 너 인삼 장사를 거들어보지 않겠느냐? 주인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주인님. 해보겠습니다. 순이는 인삼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인삼을 청나라에 팔고 청나라 물건을 조선에 파는 장사였지요. 순이는 타고난 재주로 금방 일을 익혔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이는 20살이 되었고 이제는 주인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삼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고 주인은 순이를 신뢰했지요. 순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게다. 주인이 순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빠에 대한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오빠를 저주했고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지요. 순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자식이 없었고 순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었지요. 순이는 그 돈으로 자신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장사는 번창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며 인삼과 비단을 팔았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사람들은 순이를 김행수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몸으로 거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순이는 27살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부자였지요. 큰 저택에서 살았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오빠에 대한 증오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폈지요. 더 이상 7살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여인이었고 돈과 권력을 가진 거상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오라버니. 내가 판 동생이 이제 내 목숨줄을 쥐러 간다. 순이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지요. 하인들을 불러 모았고 호위무사들을 고용했습니다. 비단 옷을 마련하고 금은 보화를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쪽 하늘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오빠, 내가 간다. 네가 나를 버렸던 그날처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마. 순이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복수를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입니다. 순이의 눈빛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떠난 그 마을도 조금씩 변해 있었지요. 대육년은 끝났고 역병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밭을 갈고 곡식을 심었으며 장터에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집만은 예외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 바로 철수의 집이었지요. 지붕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담장은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그 한가운데 늙은 감나무만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37살 철수였지요. 하지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다리는 절뚝거렸지요. 철수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철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저 넋을 잃은 채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요. 철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호위 무사들이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비단 가마가 따라왔지요. 가마를 매는 사람만 8명이었고 그 뒤로 하인들이 짐을 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이런 산골 마을에 이런 행렬이 오다니 믿을 수 없었지요. 저게 누구시래? 아마 벼슬아치가 지나가시나 보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마을을 지나 철수의 집 앞에서 멈춰 섰지요. 철수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마에 발이 내려졌고 하인이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지요.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름다웠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지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팔아넘긴 그 어린 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이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눈빛이 철수를 향했지요. 철수는 그 차가운 눈빛을 보고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철수는 뒤로 물러섰지요. 순이는 철수의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었지요. 20년 전 철수는 순이를 내려다보며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는 순이가 철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철수의 모습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누더기 옷, 더러운 얼굴, 절뚝거리는 다리, 한때 의젓했던 오빠가 이렇게 비참한 거지. 꼴로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순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내 집터에 웬 거지가 앉아있느냐.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떨었지요. 순이야, 정말 너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철수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더러운 것을 끌어내라. 순이가 손짓하자 하인들이 달려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그저 순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오빠가 잘못했어. 철수가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돌려 철수를 보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철수를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수는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길래 철수를 저렇게 대하는 걸까요? 그때 한 노인이 순이를 자세히 보더니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혹시 순이가 아닌가? 그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20년 전 철수가 팔아넘긴 그 어린 순이 말입니까? 사람들은 순이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정말 순이구만. 저렇게 잘 되었네. 철수가 팔아먹은 그 아이가 저렇게 부자가 되다니. 순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형편없었지요. 방은 좁았고 천장은 새고 있었으며 바닥은 썩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코를 찌푸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을 헐어내고 새로 지어라. 내가 머물 집이 필요하다. 순이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했지요. 순이는 마당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쓰러져 있는 철수를 보았습니다. 철수는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지요. 자기를 팔아넘긴 오빠가 거지꼴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혐오감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역겨웠지요. 한때는 의젓하고 믿음직했던 오빠가 저렇게 초라한 거지로 살고 있다니 말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돌려 철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명령했지요. 저 거지에게 물과 밥을 주어라. 하지만 집 안에는 들이지 마라. 마당 구석에서 먹게 하라.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순이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쳐놓은 천막이었지만 안은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지요. 순이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철수가 하인이 가져온 밥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고 있었지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라버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보여주마. 순이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철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지요. 순이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천막에서 나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들이 밤새 집을 정리했고 잡초는 모두 뜯어냈지요. 마당 한 구석에는 철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철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요. 순이는 철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절뚝거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지요. 순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무명천으로 싼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순이는 그 엽전 꾸러미를 철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꾸러미가 철수의 이마를 세게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지요. 무명천이 풀어지며 엽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이마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엽전이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철수는 아픈 것보다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했다.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팔아먹고 챙긴 돈이 이것보다 많더냐? 예정을 생각해서 적선하는 셈 칠 테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엽전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철수는 그 엽전을 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살아있구나.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엽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지요. 엽전 하나하나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쥐며 무명천에 담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20년 전 자기를 쌀 세가마니에 팔아넘긴 그 오빠가 이제는 자기가 던진 엽전을 주우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막힌 광경이었습니다. 철수가 엽전을 다 주워 무명천에 싸며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순이가 준 것이라서 소중한 듯이 말이지요. 순이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순이가 하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기름진 고기와 하얀 쌀밥으로 말이다.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잠시 후 하인들이 커다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돼지고기, 하얀 쌀밥, 나물 반찬이 가득 놓여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기 굽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철수는 그 음식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던 철수에게 그 음식은 꿈 같았지요. 하인들이 상을 철수 앞에 내려놓으려 하자 순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순이가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을 확 들어 올려 흙바닥에 쏟아버렸지요. 밥과 고기가 흙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기름진 국물이 흙과 섞이며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배고파서 동생 판 위인이니 흙 묻은 밥도 잘 먹겠지. 어서 핥아 먹어봐.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죽였지요. 참으로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20년의 원한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흙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밥알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밥을.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철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 묻은 밥을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을 입에 넣을 때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마저 번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이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화를 내야 정상 아닌가? 다른 사람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다니. 이상하네. 하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 묻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또 눈물을 흘렸지요. 순이가 나한테
밥을 주다니. 철수의 중얼거림이 작게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통쾌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오빠가 흙바닥에서 밥을 주워 먹고 있으니 시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요? 왜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왜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순이는 철수가 자기에게 대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더 모욕을 주고 복수할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철수는 흙 묻은 밥을 계속 주워 먹었습니다.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한 입 먹었지요.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목이 메어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흙이 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밥을 계속 주워 먹었지요. 손에 흙이 잔뜩 묻었고 얼굴에도 흙이 묻었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천막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 먹거든 썩 꺼져라. 내 눈에 띄지 않게. 순이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한 노인이 다가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그만 먹어라. 저게 무슨 꼴인가.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 묻은 밥을 계속 주워 먹었지요.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져 진흙과 섞였습니다. 순이가 살아서 돌아왔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걸까요? 동생한테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기뻐하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흙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주워 먹고 있었지요. 천막 안에서 순이가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분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걸까요? 왜 오빠는 저렇게 수능적인 걸까요? 순이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인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저 사람이 음식을 다 먹고 쓰러졌습니다. 급체한 것 같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버려두라.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인이 물러나고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순이는 잠들 수 없었지요. 밖에서 철수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철수가 신음 속에서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가슴속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20년 동안 꿈꾸던 복수였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왜 오빠는 화를 내지 않는 걸까요? 왜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순이는 더 큰 고통을 철수에게 안겨줄 생각이었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급체로 움막에 누워 있었고 순이는 천막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잔인한 복수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순이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늙은 촌장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8순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하인이 촌장을 안내하여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촌장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촌장님. 촌장은 순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자네가 오빠에게 너무하는군. 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촌장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팔아넘긴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순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진실을 모르는구나. 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촌장 앞에 앉았지요. 무슨 진실입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오빠가 자네를 청나라로 보낸 건 이미 마을에 역병이 퍼지고 있을 때였네. 자네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촌장의 말에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촌장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자네가 떠난 뒤 보름도 안 돼서 마을 아이들이 10명도 넘게 죽었네. 자네 오빠는 자네가 죽을까봐, 역병에 걸릴까봐 그렇게 보낸 거였어.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자네 오빠는 매일매일 울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감나무 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순이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이야.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자네 오빠는 한마디 변명도 안 했네. 그저 묵묵히 살았어. 자네 판도는 한 푼도 안 쓰고 감나무 밑에 묻어뒀지. 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자네 오빠는 자주 나를 찾아왔네. 밤중에 몰래 와서는 촌장님, 순이가 살아있을까요? 청나라에서 밥은 먹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 그럴 때마다 나는 걱정 마라. 살아있을 게다라고 했어. 하지만 자네 오빠는 안심하지 못했네. 만약 순이가 굶주리면 어쩌지요? 매를 맞으면 어쩌지요? 라며 밤새도록 울었어.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 오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 그저 자네가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었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빌었어. 순이가 무사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촌장이 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오빠 움막 앞 감나무를 한번 파보게.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걸세. 촌장이 천막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지요. 감나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철수의 움막 앞에 늙은 감나무가 서 있었지요. 순이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나무 밑을 파라. 지금 당장.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고 삽을 들고 감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았지요. 땅이 파헤쳐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하인이 썩은 나무 괴짝을 끌어올렸습니다. 순이는 달려가 괴짝을 빼앗아 열었지요. 괴짝 안에는 녹슨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엽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엽전이었지요.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자기를 팔고 받은 그 돈이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괴짝 바닥에는 작은 꽃신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것을 집어들자 꽃신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지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순이가 시집가는 날 신겨줘야지. 못난 오라비가 미안하다. 순이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여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꽃신을 가슴에 꽉 안았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빠는 자기를 살리려고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순이는 급히 일어나 움막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자신이 했던 모진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엽전을 얼굴에 던졌던 것,
밥을 흙바닥에 쏟았던 것, 거짓 취급했던 것, 내가 뭐 한 거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천막으로 돌아가 꽃신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다시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촌장은 순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알았겠구나. 촌장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물었습니다. 그날 오빠가 저를 보낸 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촌장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떠난 날 밤, 자네 오빠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듣게 욕을 얻어먹었지. 동생 판놈이라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만 자네 오빠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 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자네 집 앞을 지나갔네. 그때 들었지. 자네 오빠가 감나무 밑에서 땅을 파며 통곡하는 소리를. 순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자네 오빠는 땅을 파며 이렇게 울부짖었어. 순이야, 부디 배불리 먹고 살아만 다오. 이 못난 오라비는 잊어버리고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이야. 땅을 파느라 손톱이 다 빠졌는데도 멈추지 않더군.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땅에 묻고 나서 자네 오빠는 하늘을 보며 맹세했어. 순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은 한 푼도 안 쓰겠다. 순이가 무사히 자라서 돌아오게 해달라. 순이만 살아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촌장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지요. 제가 짐승입니다. 오빠는 저를 살렸는데 저는 오빠를 죽이려 했어요. 촌장이 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네. 자네 오빠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순이는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움막으로 갈 수 없었지요. 자신이 했던 모진 짓들이 떠올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꽃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꽃신이었지요. 7살 순이를 위해 준비했던 꽃신.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꽃신. 오빠. 순이는 꽃신을 가슴에 안고 바닥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지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오빠는 나를 살렸는데 나는 오빠를 죽이려 했어. 순이는 자책하며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증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요. 순이는 꽃신을 꽉 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음날 새벽, 순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움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오빠에게 가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순이는 꽃신을 꼭 안고 움막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움막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철수가 보찜을 싸고 있었지요. 오빠. 순이가 소리치자 철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순이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급체로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벌떡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철수는 순이가 또 화를 내러 온 줄 알았습니다. 또 모욕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순이 앞에 납작 엎드렸지요.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몸이 안 좋아. 늦었어. 지금 당장 떠날 채비를 할게. 제발 화내지 마.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빌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요. 오빠! 순이가 달려가 철수를 껴안았습니다. 철수는 놀라 몸을 떨었고 순이는 오빠를 꽉 안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지요. 가지마. 오빠.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년이야. 순이가 울부짖으며 철수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철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순이가 왜 우는 걸까요? 왜 자기를 안는 걸까요? 순이야, 무슨 일이냐?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품에서 꽃신을 꺼내 철수에게 보여주었지요. 철수는 그 꽃신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땅에 묻었던 그 꽃신이었지요. 이게 어떻게?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만지자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촌장님이 다 말씀하셨어. 오빠가 나를 살리려고, 역병 피하려고, 그래서 보낸 거였다는 거. 돈도 한 푼 안 쓰고 매일 울면서 나만 살아있기를 빌었다는 거. 순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그렇게 엽전 던지고 밥을 흐게. 오빠, 나를 용서해줘. 철수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며 순이를 꽉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순이야, 미안해. 오빠가 너무 미안해.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시켜서. 아니야, 오빠. 오빠는 나를 살렸어.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 두 남매는 움막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20년의 세월, 20년의 오해, 20년의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지요. 참으로 기구한 남매였습니다. 움막이 떠나가라.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꽃신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지요. 오빠, 나 이거 신고 시집 갈게. 순이가 꽃신을 신으려 했지만 발이 너무 커져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발을 구겨 넣으려 했고 철수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지요. 순이야, 그건 너무 작아. 오빠가 새로 사줄게.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신을 거야. 오빠가 나 위해 준비한 건데, 20년 동안 기다린 건데. 순이는 결국 발을 억지로 구겨 넣어 꽃신을 신고 일어섰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순이는 행복하게 웃었지요. 꽃신을 신고 뒤뚱뒤뚱 걸어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철수도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기로 했고 하인들이 마을 어귀에 큰 천막을 치고 온갖 음식을 준비했지요. 잔치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천막 안에는 긴 상이 놓였지요. 가장 상석, 가장 높은 자리에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철수가 앉았습니다. 예전의 의젓한 모습을 되찾은 듯 했지요. 순이는 철수 옆에 앉아 직접 고기를 구웠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고기를 잘 구워서 철수 입에 넣어주었지요. 오빠, 이거 먹어. 순이가 고기를 철수 입에 넣어주자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고기를 구워 오빠 입에 넣어주었지요. 많이 먹어, 오빠. 이제 평생 내가 오빠 밥 해줄게. 순이가 웃으며 말하자 철수는 아이처럼 웃으며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철수를 욕했던 사람들이었지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네. 동생 판놈이라고 욕했는데 자네는 동생을 살리려고 그런 거였구나. 노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와 철수에게 절을 했지요. 우리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짐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사죄했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사람들을 일으키려 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변명을 안 한 게 잘못입니다. 하지만 촌장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자네는 끝까지 동생을 지켰어. 동생이 자네를 미워하더라도 자네는 동생을 사랑했지.
이런 오라버니가 어디 있겠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여러분, 제가 오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빠는 저를 살리려고 저를 보냈는데 저는 오해하고 복수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오빠께 용서를 구하고 오빠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자리입니다. 순이가 말을 마치고 철수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순이를 일으켰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철수와 순이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런 남매애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늘이 다시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밤늦도록 계속되었지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나란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순이를 불렀지요. 순이야. 순이가 오빠를 보았습니다. 오빠가 평생 바랐던 게 이거였어. 네가 행복한 모습, 그것만 보면 됐어. 철수가 웃으며 말하자 순이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부터는 내가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함께 살자. 나는 오빠 없이 못 살아.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래,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20년 만에 다시 이어진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청나라에서 모은 재산으로 마을에 학당을 세웠고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철수는 건강을 되찾아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남매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